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경영지도사 1차 회계학 기본 강의 끝났고요. 드디어 파이널 강의 시작을 하겠습니다. 파이널 강의는 교환으로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요. 16쪽짜리 교환 올려졌고요.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이 부분 마무리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교환은 기본 강의 때 배웠던 것들, 중요한 부분들, 엑기스들 다 담아서 제공을 해드리는 거니까 마무리 단계로 머릿속에 싹 정리한다. 이렇게 알고 활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1번부터 우리 머릿속에 정리를 해볼게요. 1번.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거죠. 회계의 분류. 그래서 회계는 재무회계랑 관리회계로 나뉘어져 지는데 재무회계는 특징이 외부의 공시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그래서 뭐 제약이 있었어요. 뭔가 기준을 따라야 되고 어떤 갖춰진 형식으로 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고 이런 뭔가 제약이 있었다면 관리회계는 그냥 내부적으로 이거 좀 알고 싶다. 만들어보자 해서 만드는 것. 그래서 어떤 제약이나 기준도 없고 공시할 의무도 없는 그런 좀 자유로운 보고서, 회계 이런 거였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재무회계는 제공 대상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제공 수단은 일반 목적 재무제표라는 형식을 이용을 한다. 그리고 기준 원칙도 정해져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갭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시간적 관점으로는 과거의 정보들이죠. 이미 지나간 과거, 결산일로부터 지나간 과거들의 정보를 집합시켜서 정리해서 보고서로 만드는 것, 재무제표로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강조되는 성격은 과거에 이미 확정된 정보들로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이 강조가 되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관리회계. 딱 반대되는 특징이죠. 관리회계는 정보 제공 대상이 내부 정보 이용자였어요. 이것은 뭐 우리 경영자나 임직원들 이런 사람들이 보고 좀 판단을 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제공 수단은 뭐 특수목적 보고서, 그냥 우리가 특수하게 언제 한번 뭐 필요한 것들 작성을 하는 것, 그런 보고서였고요. 기준 원칙은 없습니다. 자유자재로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시간적 관점이 과거의 정보들도 적혀 있지만 그걸 토대로 미래의 정보들을 예측하는데 자유롭게 미래 정보까지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거 적는 거니까. 그래서 과거 정보와 미래 정보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강조되는 성격은 신뢰성보다는 목적 적합성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딱 과거의 정보만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미래에 예측도 하고 그것이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는 더 목적 적합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특징을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1번 끝났고요. 이제 2번 토픽. 2번 토픽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해가지고 우리 이거 중요하게 굉장히 오랜 시간 걸쳐서 배웠던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리를 해보자면 꼭 외워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근본적 질적 특성에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보강적 질적 특성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두 개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근본적인 질적 특성에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첫 번째로는 목적 적합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충실한 표현. 그리고 이것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함은 당연하거니와 그 각각의 특징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는 예측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확인 가치가 있었고요. 그리고는 중요성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전한 서술, 두 번째는 중립성, 세 번째는 오류가 없는 것, 무오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근본적 질적 특성을 조금 더 뒷받침해주는 성질인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었죠. 보강적, 질적 특성. 이 보강적, 질적 특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보다 하위 개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약 두 가지가 상충한다면 근본적, 질적 특성을 따라야 돼요. 얘가 이긴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에는 또 4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무슨 가능성. 가능성들이 다 여기에요. 비교 가능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이해 가능성. 책에 적힌 대로 순서를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적시성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었죠. 이 4가지, 당연히 보강적, 질적 특성에 뭐가 있는지, 근본적, 질적 특성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특징들도 다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적 적합성, 근본적, 질적 특성에서 목적 적합성의 특징은 일단은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지고 오면 그 정보는 목적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죠. 중요한 것이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지고 오느냐 였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예측 가치가 무엇이냐? 예측 가치는 이 정보를 보고 미래의 어떤 것들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게 예측 가치가 있는 정보라는 거예요. 다만 무조건 그 정보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구도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예측치, 그 자체가 예측치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정보를 보고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예측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확인 가치는 나중에 추후에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정보는 확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측 가치와 확인 가치는 사실 연관성이 있어요. 예측 가치가 있으면 보통 확인 가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은 연관관계다. 그리고 이제 목적 적합성에서의 마지막 중요성.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 정보가 누락됐거나 이 정보에 오류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의사결정의 변동을 가지고 온다면 그러면 그 정보는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기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이 큰 회사에 있어서 100만 원짜리 정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락됐다. 혹은 뭐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누락됐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회사에 투자할지 말지 그 의사결정을 바꾸지는 않겠죠. 1000만 원 때문에. 몇 조, 몇백 조 이렇게 가는데 100만 원, 1000만 원은 그래서 이 회사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사결정을 바꿀 만한 그런 정보라면 중요한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성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겠죠. 작은 회사한테 1000만 원은 중요할 수 있는 거고 큰 회사한테 1000만 원은 별로 안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기업마다 이 기준은 다르다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단 근본적 질적 특성의 목적 적합성 한번 정리하고 또 넘어갈게요. 목적 적합성은 두 번째 줄에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기억, 예측 가치는 미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 재무정보를 사용한다면 그 정보는 예측 가치를 갖고 있는 거고 그 밑에 이게 또 중요하죠. 단, 재무정보가 예측 가치를 갖기 위해서 표시된 정보 자체가 예측치, 예상치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확인가치. 확인가치는 과거 평가에 대해서 피드백을 제공을 한다면 그것은 확인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측가치랑 확인가치는 서로 연관이 있다. 디귿. 정보가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중요한 정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줄. 중요성은 개별 기업의 재무보고에 따라서 그 성격이나 규모가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업 고유의 중요성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본적 질적 특성의 두 번째 특징인 충실한 표현. 충실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게 서술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모든 현상을 다 완전하게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누락시키지 말고 이런 현상이 있으면은 다 기록을 해라. 그래야 완전하게 서술한 것이다. 그 다음에 중립성이라는 것은
편파적으로 정보를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 강조하고 싶은 정보,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되는 정보는 굉장히 되게 큰 범위로 적어놓고 강조해놓고, 우리한테 손해가 될 만한 정보는 귀퉁이에다가 조그맣게 적어놓고 줄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편파적으로 기록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중립성을 지켜라라는 거죠. 그래서 중립성을 지킨 정보가 오히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겠죠. 중립성을 지키면 의사결정에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가 된다. 그리고 무오류라는 것은 오류가 없다는 것인데, 이 문장 중요하죠. 오류가 없다는 것은 완벽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문장 맞는 문장이었어요. 완벽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우리가 만약 이 절차상에 오류가 없이 잘 기록을 했어요. 근데 결과치는 미래에 봤을 때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회사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번 연도에 퇴직할 사람들에 대한 퇴직급여 충당금을 한 800만 원으로 적어놨는데, 내년에 직접 보니까 900만 원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오류가 있는 정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절차상 우리가 다 지켜서, 오류 없이 지켜서 기록을 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류가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말문제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표현도 정리를 해보자면, 기억의 완전한 서술,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 그리고 중립적 서술은 두 번째 줄 편의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중립적 정보는 정보의 목적이 없거나 영향력이 없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중립적인 정보여야지 오히려 의사결정에 도움을 준다 그랬죠? 이게 이 반대말이죠. 오히려 영향력이 있는 정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류 없는 서술,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오류 없는 서술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절차의 선택과 적용 시에 절차상 오류가 없음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모든 숫자가 다 맞아야지만 무오류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빠르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강적 질적 특성이 있죠. 보강적 질적 특성, 이제 밑에 근본적 질적 특성을 더욱 보강해주는 질적 특성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교 가능성. 일단은 무슨 가능성이다 나오면, 여기 가능성 이런 거 없잖아요. 무슨 가능성 나오면 일단 보강적 질적 특성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교 가능성은 일단 2개가 있어야겠죠, 최소. 그래야 비교를 하겠죠. 이렇게 2개 이상의 정보가 있어서 기간 간 비교를 한다거나, 전기랑 단기 비교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기업 간, 현대,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2개를 비교할 수 있으면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정보 이용자 입장에서 더욱더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혼자 우두커니 있는 정보보다는 뭔가 비슷한 것끼리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더 유용한 정보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비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가능성이라는 것도, 얘도 이제 말문제에서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검증 가능성은 회계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똑같은 재무제표 정보를 보고 어떤 결과치를 끄집어내야 될 때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면 그것은 검증 가능성이 있는 정보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퇴직금 같은 거 또다시 예를 들어보자면, 퇴직금이 얼마였고 작년에 얼마였고 재작년에 얼마였고 이렇게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산을 하는데, 이 정보를 보고 우리 회계 담당자 한 5명이 비슷한 정보 결과를 내요. 그러면 이 정보는 검증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대신 꼭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다라는 문장 기억하시나요? 점추정치일 필요는 없대요. 뭐냐? 내가 생각할 때 우리 퇴직금은 이번에 딱 800만 원이 발생할 것 같아. 혹은 어떤 사람이 난 820만 원이 나타날 것 같아. 또 누구는 9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점추정치만 오케이가 아니고요. 800에서 900일 것 같아. 850에서 900일 것 같아. 이렇게 이 범위를 나타내는 추정치도 가능하다. 그래도 검증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시성이라는 것은 적시적소 제때 나와야 된다, 정보가. 그래야지 이
보강적으로 질적 특성을 더 높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모든 기업들이 뭐 한 2, 3월에 재무제표를 이렇게 공시를 하는데 우리 회사만 뭐 뜬금없이 늦어져가지고 7, 8월에 공시를 한다 그러면 이 정보는 사실 굉장히 늦은 정보죠. 좀 필요 없는 정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되려면 적시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오래된 정보는 적시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오래된 정보는 적시성이 좀 떨어져요. 하지만 모든 오래된 정보가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배웠었어요. 예를 들면 추세 분석선을 위한 이런 정보. 주가가 뭐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 가격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우리가 따져보려면 옛날 정보도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오래된 정보가 적시성이 없는 게 아니죠. 필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오래된 정보라고 해서 적시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해 가능성. 이해 가능성은 우리가 이 정보를 좀 더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 문구가 간결하게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보 이용자들의 이해력을 높여주는 것. 술술술술 익히게끔 써져 있는 정보라면 이것이 이해 가능성이 높은 정보다. 하지만 여기서 또 볼 게 있죠. 이 정보가 너무 어려워요. 애초에 이 정보가 너무 어려워서 이거를 기록을 해놓으면은 무조건 이 외부 이용자들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정보다. 그래서 그럼 이 정보만 없으면 좀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할 것 같아 라고 해서 뺀다 그러면 이건 완전한 서술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누락시키고 빼는 행위는 오히려 상위 질적 특성인 근본적 질적 특성에 위배가 되므로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강적 질적 특성 키워드들만 정리를 해보자면 동그라미 1번 비교 가능성은 항목 간의 유사점이나 차이점을 찾아내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질적 특성이다. 그래서 기억의 끝에 최소한 2항목 이상, 그리고 밑에 줄 기간별 비교, 그리고 기업 실체 간 비교. 자, 동그라미 2번 검증 가능성. 쭉 끝에 어떤 서술이 충실한 표현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밑에 반드시 점 추정치여야 할 필요는 없고 가능한 금액의 범위 혹은 관련된 확률도 검증이 될 수 있다. 이것도 오케이다. 자, 그리고 적시성은 밑에 두 번째 줄. 일부 정보는 보고기간 말 후에도 오랫동안 적시성이 있을 수 있다. 추세 분석선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는 정보는 오래될수록 유용성이 낮아진다. 4번 이해 가능성. 정보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분류하고 특징 지어서 표시하면 이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어려운 정보를 제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질적 특성인 완전한 서술, 충실한 표현 이쪽을 저해시키기 때문이다. 자, 됐습니다. 2번까지 마무리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3번 감사 의견 있죠. 이 감사 의견은 확실하게 이 표만 외워두시면 문제 나왔을 때 바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별표 하나 쳐주시고 암기를 꼭 해주시고요. 일단은 감사 의견이라는 것은 이 재무제표가 일반적인 회계 원칙,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작성이 되었는가를 우리 감사인, 회계사죠. 회계사가 감사를 해서 지켜졌다. 그럼 적정 의견을 표시하고 안 지켜졌을 때는 이 나머지 의견을 표시를 하는 것이 이제 감사 의견이죠. 여기서 하나 적어두실 게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의 책임은 누구죠? 대표자예요. 대표자, 경영자. 이 사람이 책임자지 회계 관리하는 담당자가 책임자가 아닙니다. 이것도 시험에 좀 나왔어요. 그래서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경영자한테 있다. 이것까지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감사 의견을 볼 건데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적어드렸던 표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재무제표 기준을 위배했어요. 재무제표의 기준을 위배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 시험 문제에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사람 경영자죠. 경영자와 우리 이 작성을 하는 감사인 간 의견이 불일치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영자는 재무제표를 우리 나름대로는 잘 썼어요 라고 해서 공시를 한 것인데, 이렇게 보낸 것인데, 감사인이 볼 때는 이거는 위배됐어 라고 감사를 한 거니까 둘 간의 의견이 불일치한다 라는 표현도 동일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나올 거니까 이렇게 두 표현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것이 굉장히 전반적이고 재무제표 전반에 걸쳐서 위배가 되어 있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 바꿔서 썼는데 뭐 순서 상관없죠? 어쨌든 중요하고 전반적이다. 그러면 얘는 안 되겠다. 너네는 너무 다 틀렸어. 중요한 거 너무 다 틀렸어. 그래서 부적정 의견을 제시한다. 부적정 의견은 가장 강력한 의견이죠. 거절, 가장 강력한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위배했는데 이것이 중요는 한데 전반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면 중요한 정보를 위배하긴 했는데 뭐 전반적이진 않고 일부만 그러네 해서 한정적으로만 조금 부족하다라는 의견을 내비치는 것, 한정 의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 증거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불충분해요. 즉 내가 뭔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좀 불충분한 거예요. 증거들을 자꾸 안 갖다 줬어요. 그랬을 때 그 불충분한 증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또 전반적이에요. 대부분의 증거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감사인이 나는 너무 증거들이 없어서 의견을 내비치지 못하겠어. 이러면서 의견을 못 내겠다. 의견 거절을 합니다. 의견 거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 증거가 불충분한데 그것이 중요한 정보지만 전반적이진 않고 그냥 일부만 좀 불충분해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한정 의견을 내비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암기하시면 사실 한 문제 그냥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번, 2번, 3번 중에서는 2번, 3번 우리 토픽이 중요했고요. 그리고 4번부터는 좀 이해를 바탕으로 한번 쭉 머릿속에 정리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번부터는 좀 읽어볼게요. 4번, 재무제표의 일반 사항들이죠. 일반적인 그런 사항들. 1번, 공정한 표시. 당연히 재무제표 공정하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동그라미 1번의 두 번째 줄,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작성된 재무제표는 공정하게 표시된 재무제표로 본다. 동그라미 2번, 이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준수해서 작성을 했으면 그 준수했다는 사실을 재무제표 주석에다가 명시적으로 기재를 해야 돼요. 우리 회사는 지켰습니다라고 기재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 하나라도 안 지켰다면, 뭔가가 하나라도 안 지켜졌다면 그러면 준수해서 작성했다라고 쓰면 안 된다. 하나라도 안 지켜졌으면. 그리고 단서도 있죠. 만약 이렇게 부적정한 회계정책, 뭐 하나라도 빠뜨린 회계정책을 했다면 아무리 이것에 대해서 뭐 보충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뭐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고 설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기준을 못 지킨 것이 되는 거지 어떤 사유로도 보충할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3페이지 넘어가서 계속기업을 가정해야 되죠. 우리 모든 기업들 우리가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을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계속 기업을 가정을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평가를 했는데 우리 회사 이제는 계속 사업을 못할 것 같다. 아마도 청산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기준을 바꿔야죠. 청산 기업을 가정해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주석에다가 기록을 해라까지. 자, 그리고 3번 발생기준 회계. 우리 재무제표들 하나 빼고는 다 발생기준으로 작성을 하죠. 하나가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현금주의, 나머지는 다 발생주의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4번 중요성과 통합표시. 이건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성격이나 기능이 유사한 항목은 중요성에 따라서 분류하거나 통합하여 표시한다. 그러니까 중요하면 나눠서 따로따로 다 기록을 하면 되고 안 중요해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 항목이 안 중요해요. 그러면 그냥 통합해가지고 표시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이렇게 막 통합을 해가지고 만약에 재무제표에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통합하지 말아라. 이 정도. 이거는 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문구가 나오면 그렇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2번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상계. 상계는 좀 중요하니까 별표 하나 쳐주시고 상계 부분 좀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요. 상계는 기본적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지 말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비용은 상계하여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 상계 금지의 원칙 되어 있죠. 단 2번 동그라미 2번에 단 무슨 충당금을 차감하여 순액으로 표시하는 것은 상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저 표시 방법이라는 거죠. 상계의 개념이 아니라 표시 개념이라는 거죠. 이것도 잠깐 예를 들어보자면 뭐 매출 채권이 있고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할 때 매출 채권 100만 원 근데 대손 충당금이 있다. 그럼 대손 충당금 10만 원 이렇게 빼서 결국에는 90만 원으로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재무상태표에. 그런데 이것은 그냥 표시의 방법이지 상계한 게 아니에요. 각각 살아있잖아요. 매출 채권이 살아있고 대손 충당금이 살아있잖아요. 만약 이걸 상계로 하려면 그냥 매출 채권 90 이렇게만 적어놨어야 상계인 거지. 이 순액 표시 방법은 그냥 표시 방법이다. 상계가 아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여지껏은 상계하지 말라라고 알려줬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상계 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알려준 것이 이제 3번이에요. 대신에 수익과 관련 비용, 수익 비용일 때만 이 경우에 상계해도 된다. 상계 표시가 거래의 실질을 더욱더 잘 반영한다면 상계해서 표시한다. 그래서 밑에 기억 정도, 기억 니은 정도 지금 기억하세요. 우리 기본 시간에도 했지만 기억은 투자자산 등의 비유동자산의 처분 손익을 구할 때 이때 처분한 대가에서 뭐 처분 비용이라던가 관련 원가 비용들을 다 빼요. 다 빼서 관련 비용들을 차감해서 표시를 한다. 처분 손익을. 이게 더 실질을 잘 나타내기 때문에 이때는 상계 표시를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차감하여 표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차감하여 표시할 수 있다가 아니고 차감하여 표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강제예요. 그렇게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강제. 그래서 가로치고 강제 하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충당부채랑 관련된 비용, 우리가 예상해 놓은 어떤 그런 부채, 돈 나갈 돈, 그것을 예상을 해놨는데 제3자와 계약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돈을 받기로 했어요. 어떤 보험회사한테 이거 사건 발생하면 우리한테 돈 주세요 라고 계약을 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지출하는 지출액과 제3자로부터 받는 보전금액은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되어 있죠. 그래서 얘는 표시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지 해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얘는 임의라고 적어주세요. 임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상계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선택해라. 자, 그래서 상계에서는 말 문제로 충분히 나올 만한 부분이 많죠. 지금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번 보고 빈도. 보고 빈도는 우리 1년에 한 번씩,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보고기간 종료일이 갑자기 앞으로 당겨졌든 아니면 뒤로 미뤄졌든 이렇게 종료일이 변경됨으로써 재무제표의 보고기간이 1년을 넘거나 미달하게 된다면 그때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이 아닐 수도 있으니 그 추가로 아래에 기억 니은을 공시를 하면 된다. 그래서 1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이유랑 그 다음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이 완전하게 비교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공시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작년에는 1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였는데 올해에는 1년이 넘거나 짧으니까 완전 비교 가능성이 100% 있는 건 아니다라고 공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의 비교정보. 비교정보는 두 번째 줄에 전기 비교정보를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에 재무제표를 공시를 하려면 작년 것도 이렇게 공시를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2개는 공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옆에도 읽어보면 최소 2개의 재무상태표, 최소 2개의 손익계산서, 최소 2개의 현금흐름표 2개의 자본변동표, 그리고 주석을 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8번의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의 표시와 분류는 매기 동일해야 돼요. 작년에 토지에 대해서 원가를 적용을 해서 기록을 했으면 원가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또 재고자산도 선입선출법으로 했으면 선입선출법으로 가는 거고, 그런데 아래의 경우에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아래의 1번은 사업 내용에 어떤 유의적인 변화가 있거나 검토를 했더니 다른 표시 방법이 더 좋아요. 더 좋은 것이 명백해요. 혹은 2번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서 표시 방법을 변경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기준서가 바뀌었다는데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빼고는 동일하게 그냥 매기하면 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넘겨서 5번이에요. 5번까지 보고요. 5번은 굉장히 중요한 토픽이에요.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것. 이 부분 충분히 말문제 나올 수 있고요. 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반가로 1번과 반가로 3번 이 2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반가로 1번은 내용을 유동과 비유동을 재무제표에 이제 구분을 하는데 선택 가능하다. 3가지 중에 선택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를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동성 순서에 따라서 그냥 가장 유동적인 것부터 쭉 나열하거나 가장 비유동적인 것, 가장 유동적이지 않은 것부터 나열을 한다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동과 비유동을 나누지 않고 그냥 유동성 순서로 표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얘는 금융회사 같은 경우 사용을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2번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 표시하면 되는 것. 유동과 비유동. 유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뭔가 만기가 달성되는 것이 유동이고, 비유동은 1년 초과해서죠. 그래서 그 2개를 구분 표시하는 방법이 2번이고, 3번은 혼합 표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동시에 추가로 유동성대로 나열을 하는 것, 이것까지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고 선택 가능하다. 됐고요. 그 다음 반가로 2번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크게 어렵게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배운 대로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3번째 점부터 볼게요. 유동자산의 3번째 점.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으로 들어온다. 우리가 팔리든지 바뀌든지 현금으로 12개월 이내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유동자산. 그리고 그 위에 점,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점, 기업의 정상 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소비할 의도가 있다. 이 정상 영업주기 내에 된다면 유동자산이다 라는 거죠. 정상 영업주기는
이 회사 업종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제가 기본 강의에서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이 우리 선박회사나 항공기 회사 같은 경우에 제조하는 과정 자체가 만약에 1년 3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면 1년 3개월에 하나 팔리는 거잖아요. 만들어서 쭉 판매하는 과정까지가 정상적인 영업주기임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는다. 그래서 이것이 비유동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회사의 그 정상 사이클 내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유동자산으로 봐주겠다. 혹은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로 봐주겠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 영업주기 내라면 유동자산이다. 기억하시면 되고, 마지막 점,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은 유동자산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만약 밑에 오른쪽으로 갔을 때 사용에 대한 제한기한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이 아니다. 즉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일지라도 이것이 만약에 제한이 있어요. 사용하는데 이걸 사용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실 사용할 수 없으니까 유동자산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유동자산이죠.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니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유동자산이다.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산을 말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이번에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예요. 사실 이 칸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밑에 칸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 박스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나눈 박스부터 보고 갈게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점. 보고기간 후에 12개월 이내에 결제, 우리가 돈을 뱉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점, 주로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첫 번째 점, 정상 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똑같죠? 유동자산이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점도 똑같아요. 보고기간 후에 12개월 이상 부채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가 무조건 1년 넘게, 2년 넘게 부채를 연장할 수 있어요. 부채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은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돼요. 내가 나 연장하고 싶어. 지금 안 갚을래. 라고 하면 알겠어.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권리가 있다면 얘는 그때는 비유동자산이 되겠지만 그런 권리가 없다면 그러면 얘는 유동부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부채다 됐고요. 이제 이 밑에 이 표가 말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들 제가 다 정리를 해 놓은 거고요. 이 표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전제가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를 하는 경우에요. 전제 자체가 이렇게 만약에 2019년 지나갔으니까 2019년으로 예를 들고 여기가 보고기간이죠. 보고기간 말. 자, 이 시점에 보고기간 말 시점에 이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해요. 여기 2020년이고 이 이내에 만기가 도래를 한다. 그러면 유동부채죠. 이 시점에서 1년 이내 이쯤에 만기가 도래하니까 유동부채가 되죠.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만약 이 부채의 원래의 결제 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한대요. 이 말은 이거예요. 원래 이 부채는 3년짜리 부채였어요. 원래 결제 기간은 3년짜리였어요. 근데 이제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즉 3년짜리였으면 2년이 지나간 거겠죠. 그래서 지금은 1년밖에 안 남았다. 그럼 이건 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원래는 비유동부채였으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유동부채가 된다라는 걸 괜히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시고. 두 번째, 보고기간 이후로부터 재무제표 발행 승인일 사이에 장기로 재조정됐다. 이거는 여기 보고기간 말 이후로부터 여기 재무제표 승인일이라고 쳐볼게요. 여기를 재무제표 승인일이다. 이 사이에 조정이 됐대요. 장기 부채로 조정이 됐대요.
그랬을 때 얘가 그러면 비유동부채냐, 유동부채냐 라고 물어보면 자, 보고기간 말 이때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이 기준으로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지나고 나서 자기네들끼리 뭔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유동이에요. 만약에 이때 이제 합의를 해서 장기로 바뀌었다. 그러면 2020년에 대해서는 장기부채가 될 수 있죠. 비유동부채가. 근데 2019년도에 재무제표에서는 이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유동부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고기간 이후에 적어도 1년 넘어서 갚을 의도가 있고 또 그럴 권리도 있는 경우야. 보고기간 말 1년 넘어서 이때 갚고 싶어 해요. 일단 우리가. 그리고 그럴 권리도 있어요. 이 권리가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무조건 승인을 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보고기간 말 시점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를 한다고 해도 의도가 있잖아요. 나중에 갚을 의도도 있고 또 그럴 권리도 있다. 그러면 얘는 유동부채로 보기 어렵죠. 비유동부채로 보는 거예요. 권리까지 있으니까. 근데 동그라미 4번은요. 이때 갚고 싶어 해요. 의도는 있어요. 근데 권리는 없어요. 그냥 이거죠. 아, 나 이거 이번 연도에 다음 연도에 갚아야 되는데 이때 갚기 싫고 2, 3년 뒤에 갚고 싶다. 근데 그냥 갚고 싶기만 한 거지 그럴 권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당장 내년에 갚을 부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가 없으면 얘는 그냥 이때 갚아야 되는 부채인 거예요. 그래서 유동이다. 이렇게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제는 보고기간 말 이전이에요. 이제는 방금 사건들은 다 이 이후 사건들이었는데 이번에는 보고기간 말 이전에 뭔가가 발생될 것이다. 보고기간 말 이전에 동그라미 1번 장기부채 약정을 위반할 시에 장기부채의 약정을 위반해요. 그랬을 때 대여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즉시 상환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래요. 즉시 여기서 뭔가 위반을 했을 때 대여자가 돈 빌려준 사람이 너 당장 갚아. 너 위반했잖아. 당장 갚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는 당장 갚아야 된다. 그러면 아무리 뭐 장기부채다 하더라도 그럴 여지가 있으니까 이때는 유동부채가 된다 이거예요. 당장 갚을 수도 있는 부채니까 얘는 유동부채다. 그리고 밑에 괄호 보시면 이것을 재무제표 승인일 전에 즉시 상환 요청을 안 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무조건 대여자가 뭔가 얘가 잘못했을 때 무조건 상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보고기간 말로부터 이 재무제표 승인일 사이에 우리 그냥 그렇게 안 할게 라고 합의를 봐요. 그런다고 해도 보고기간 말 시점에는 이 뒷일 모르죠. 그래서 이때에는 그냥 이거는 당장 내가 잘못하면 갚아야 되는 부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 부채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2번, 동그라미 2번은 대여자가 이 시점에 적어도 보고기간 후 1년 넘게 유예기간을 제공을 하고요. 보고기간 후 1년 넘게 이때까지 유예기간을 제공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상환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또 우리는 이 전에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이 요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얘는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이 이후에 갚아도 되는 거니까 비유동부채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밑에 이 표 제가 정리해드린 이 표는 꼭 외워주시고요. 이 부분은 말문제로 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파이널 시간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